제대로 말해서. 네, 오늘은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의 석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공감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네, 오늘은 김수영의 산문집에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예, 오늘은 예산안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감추려고 한 것이 있었을까요?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호 변호사의 부모는 아들 죽음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추려고 한 것이 있었을까요? 주진우 기자는 김관진 석방 배후에 이명박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추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에 오른 해양수산부 간부들이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골을 은폐하며 진실마저 은폐하려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애니메이션 중년 탐정 김정일의 대사입니다. 적피해 청사는 누군가에 대한 응징의 형태로 표출되지만 그보다는 범죄를 빛의 세계로 끌어내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의의 발로기도 합니다. 지금 적피해 청산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누구지요? 그들이 바로 적폐의 본산이자 본질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하시죠.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들을 포함한 국정원 간부 4명과 전직 국정원 파견검사 2명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을 앞두고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공판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죠. 어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먼저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어서 조국 민정수석은 내년에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시행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이른바 신DTI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원리금을 심사해 대출 총량을 결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통합을 모색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르면 오늘 정책연대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양쪽의 의원 3명씩을 정해 정책연대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통합의 전 단계로 합당이 가능한지 정책적인 교집합을 점검하다는 취지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익제보자가 고통받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부 고발로 긴 시간 고통받은 한 공익제보자의 말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공익제보자의 현실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 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관심사 김관진, 임관빈 석방입니다. 신광열 판사, 그렇게 비합리적인 판사는 아니었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석방 조치를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판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게 되거나 아주 요직으로 가게 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람들을 보면 법리적으로 일단은 뛰어나야 됩니다. 예. 법원이라는 조직은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일단 법리적으로 뭔가 좀 실력이 좀 떨어지고 안 된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요직으로 가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예. 근데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법리적인 판단도 물론 하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선택지에 놓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참 열심히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던 분들이 요직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보수화되는 경향, 뭐 이런 거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이제 그래도 비교적으로 합리적이었다라는 판단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이분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주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이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석방된 것은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 상식적인가?
좀 의문이 간다. 뭐 이런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김관진, 임관빈 이 두 사람이 방어권이 잘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풀어준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차대해가지고 실형이 예상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증거를 싹 다 없애거나 뭐 도망을 갈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제 구속을 허가해서 그래야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기간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고 기소하기까지는 20일 그리고 기소가 된 다음에는 최장 6개월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라. 그 이상은 못 넘어간다라고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그러면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이 석방된 것이 합리적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속이 위법하거나 아니면 구속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거나 딱 두 가지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구속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뭐 식구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던가 아니면 피해자하고 뭐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거나 굉장한 사정 변경이 있어가지고 굳이 뭐 구속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받아들여지는 건데 구속적 부심이라는 게 대부분 이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구속 자체가 아예 위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하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적폐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그 밑에 군 심리전단장 이태하 씨 같은 경우에는 1심하고 2심 모두 지금 해당되는 범죄 혐의로 실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속이 위법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 경우가 다 아니기 때문에 사정 변경도 없었고 구속이 위법한 거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풀려났으니까 이걸 법리를 들어서 제대로 판단한 것이냐라고 보는 게 이상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후자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구속이 위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저 신광열 수석부장이 내린 판결은 이거는 구속 자체가 위법했다. 우리 영장 판사들이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지금 엿을 먹인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러면 형사수석부장이 판단한 게 맞느냐? 영장부장들이 판단한 게 맞느냐? 어떤 게 맞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제시한 최후의 결정권자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조사도 안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중차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이미 실형을 받은 법원의 판단도 있어서 법원의 판단도 거슬렀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영장 전담들의 판단도 이제 뒤집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관진,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를 사실상 감출 목적으로 어떻게든 그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석방한 것이다. 이런 견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아직 정확한 근거 자료가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냥 섣부르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추론을 해보자면 약간 이상한 판결 내지는 이상한 결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럼 왜 이런 게 이상한 게 나왔을까라고 되짚어서 아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검찰의 판단은 아마도 MB를 그냥 이 댓글 사건, 여론조작 사건만으로 불러와가지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걸로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확실한 혐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것 중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방산비리라든지 무기와 관련된 건 돈이 얽힌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겠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바로 패를 까면 아까 같이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구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20일 그리고 재판에 넘긴 상태에서 구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6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안 올라갔는데 군비리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 뭔가를 들고 나오면 시간이 너무 딱 제한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초시계를 누른 거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혐의로 구속이 됐다고 치면.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이 만약에 다른 혐의로, 그러니까 사이버 댓글 관련된 거 말고 다른 혐의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건으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요 건으로 구속이 무난하게 된다 그러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사건의 수사도 진척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진척이 된다 그러면 외부로 최대한 덜 나가고 사람들이 말을 맞출 기회를 좀 덜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거는 별건 수사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데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혐의가 일단 다른 것들이 있으면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생각했을 수 있겠는데 구속이 안 됐으니까 다시 이 혐의 가지고 구속시킬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셈법이 좀 복잡할 텐데 지금껏 이루어진 영장 전담 판사들의 약간씩 튀는 판결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이건 왜 영장이 안 나왔을까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원 구조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의 중앙지방법원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교장 선생님으로 이해한다면 그 밑에 교감 선생님이 2명 계세요. 형사부를 담당하는 형사수석. 형사재판이라는 거는 받고 나면 처벌을 얼마나 받느냐 뭐 이런 거에 재판을 하는 거고 민사와 관련된 재판은 아시다시피 뭐 누가 얼마를 물어줄 것이냐 뭐 이런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를 담당하는 곳이 하나 있고 민사를 담당하는 곳이 있는데 중앙지법이 그곳에 각각의 장들이에요. 형사수석부장, 민사수석부장. 그 사람들이 이제 교감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신광열 수석부장이 이 형사수석부장이거든요. 근데 그 형사수석부장 밑에 각 재판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로 영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누구를 발부하고 누구를 기각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고를 받는 위치에 라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 이뤄진 영장 전담 판사들의 약간씩 튀는 판결, 이거를 좀 이상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때 2가지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영장 판사들이 본인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쳐가는 형사수석부장이나 중앙지방법원장 요쪽 라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바뀌었으니까요. 이 윗사람들의 눈치를 조금 봤을 수도 있겠다. 이 2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위법하지도 않았고 계속할 이유가 없는 그런 뭐 사정병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발부됐던 영장이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구속적부심에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야, 그러면 형사수석부장이 그동안 입김을 행사해 왔을까? 이런 의심도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형사수석부장만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중앙지방법원장도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임명이 되신 분들이라서 지금 대법원장하고는 궤가 조금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구속적부심에 나왔던 결과 자체가 법리적으로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가 약간 갸우뚱한, 이게 정치적인 뭔가 입지나 뭐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되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영장 판사들의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뭐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그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지금 아마 이제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나 내지는 뭐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안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법정을 나오는 길에 검찰로부터 휴대전화,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나서 털었단 말이죠. 이게 보니까 우병우가 현 검찰 내부에 내통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시각인데, 이 뉴스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본인도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침 방송사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잖아요. 본인도 전혀 생각하고 있었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적폐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병우의 관계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팀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비롯해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정권 때 굉장히 억압을 받고 수사팀을 와해하라는 뭐 국정원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하여튼 뭐 좀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해서 절절매는 모습을 여태까지 너무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뭐 검찰이나 법원 할 거 없이요. 예. 본인들의 자존심에도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이고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검찰 내부가 워낙 이제 좁은 곳이라서 지금도 내통을 하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전화기는 이미 없었기 때문에 예전의 흔적을 찾아내기 본다기보다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털렸다 그러면 뭐 외부로 공표가 되거나 실제로 기소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팀 내부에서는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문책이 있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 또 묘하게도 신광열 형사수석부장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고향도 같고 기수도 같고 예. 두 사람이 경북 봉화 출생인데 한 사람은 영주고 한 사람은 보성고를 나왔는데 신광열 판사가 65년생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67년생인데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빠른 67에 학교를 일찍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이 학번이 같거든요. 예.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둘 다 이제 연손 19기라 가까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의심하기를 신광열 부장의 판단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특수관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역시도 여태까지 우병우와 관련돼가지고 발부됐던 모든 영장이 거의 다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건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영장 전담 판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이었겠는가 아니면 그 위에 누군가의 눈치를 조금 받겠는가 뭐 그것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 예. 이런 것들도 지금 케이스가 계속 쌓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몇 건 정도면 그 우연의 일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뭐 휴대전화도 압수가 됐고 막 이랬기 때문에 만약에 불미스러운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이게 밝혀지는 거는 시간 문제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건 뭐 소설입니다만 형사수석 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통화를 하거나 긴밀하게 일했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떻게 전망해요? 글쎄요, 뭐 본인이 휴대전화를 하나만 쓸 것이냐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할 텐데 예, 예. 저는 뭐 충분히 법원 관계자들이나 뭐 검찰 관계자들이나 언론인들이나 내밀하게 통화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검찰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법원에서도 자주 통화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통화 자체를 한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예. 이 건 때문에 굉장히 영향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화한 사람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움찔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걸로 기소를 당장 하거나 뭐 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이게 당장 위축될 수는 있겠죠. 몇 통화나 통화를 했고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사이에서는 예. 분명히 이후에는 조심을 할 것이고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대파폰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른 전화기를 사용했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요 전화 하나만 사용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짐작을 했을 건가 뭐 그거는 하여튼 두고 봐야 되는데 분명히 흘러나오는 쪼가리가 있을 겁니다. 뭐 사람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들이 있겠죠. 우병우 이제 영장 칩니까? 글쎄요, 뭐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압수수색도 이렇게 급하게 뭐 이뤄진 거를 보면 여태까지 그렇게 그냥 검찰이 맥없이 무너져 왔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뭐 조만간 있지 않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도 이번엔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틀렸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망하는 게 뭐 자꾸 빗나가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어서 예. 하여튼 4월을 걸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영장 친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알면 김영민 브리핑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네. 아무래도 출연료가 더 올라갈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 정도 퀄리티밖에 안 나오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안녕하세요. 비타샵 대표 오은석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문시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라 적어주시면 시식용으로 홀그레인 스무디 다이어트 2포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나 두유에 타 드셔보세요. 다이어트는 비타샵과 함께하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주 문제는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개선문에서 콩고등광장까지 이어지는 거리. 정답은 샹젤리제 거리인데요. 오늘부터 당첨자에게 도서출판 통나무에서 협찬하는 김미루의 어드벤처를 선물해드립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의 딸 김미루 작가의 신간인데요. 김미루의 어드벤처는 사막을 모험했던 김미루 작가의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이동환 작가의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 선물해드립니다. 죽은 아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고 또한 그녀가 답장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에서 주인공의 선택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고독검님, 김관진이 석방되다니 화가 나네요. 시간을 거스르는 자님, 올해 크리스마스는 MB 청산과 함께. 열정칸님, 청취하는 분들 모두 건강 챙기세요. 새해 시대를 열어라님, 내년 지방선거에서 못된 것들 죄다 퇴출시킵시다. WD40님, 우병우의 구속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어제의 시작 글자는 창피의 피였는데요. 당첨자 다오는다오님, 끝말잇기는 피로. 자유당 의원들 때문에 피로와 분노가 느껴집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서. 40분 만에 지금 만나게 된 거죠. 이 세상에. 40년 같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아도 녹음 기준으로 일요일 저녁에 식사를 함께 했는데 아이고 우리 선배님은 뭐 항상 이렇게 너무나 겸손하셔서. 아니요. 예. 저는 김용민 PD님 식사하러 오셨다가 돌아가셔서 네. 지금 10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전화를 4통을 하셔야 되고 내일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셔야 되고 예. 걱정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배 기자님과 먼저 녹음하고 다음 순서대로 해서 우리 출연자들 만날 텐데 자 월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생물학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이공계 출신도 아니고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 그 학력고사 과목으로 생물을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생물에 대해서는 정말 기초 지식도 부족한 사람이어서 오늘 이거 하려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굳이 주제 넘게 이 이야기를 드리라는 건 생물학 분야가 근대 자본주의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헌 혹은 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생물학이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규정을 하면 경제학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오만 분탕질을 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물학이 경제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경제학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사악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치 자기의 이론이 과학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래서 3+5가 8인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학도 이렇게 딱딱 수학적으로 떨어지는 과학에 가까운 학문이고 그래서 아무도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장막을 칩니다. 예. 그리고 주류 경제학에 누가 도전을 하면 뭐 이단이니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느니 온갖 헛소리를 다 늘어놓는 거죠. 그런데 왜 생물학이 경제학의 토대가 되냐면 제가 8월쯤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다윈의 진화설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결정적인 기초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회적 다윈주의 혹은 사회적 진화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원래 인류는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윈주의가 원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생물학적 특성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패자, 진종족은 진화론적으로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이게 바로 현대 경제학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아하. 예, 경쟁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경쟁이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논리도 그런 거죠. 영국이 인도를 침탈할 때 우리가 침탈하는 건 자연의 섭리야. 왜냐? 우리가 더 세니까, 우리가 적자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이니까 이런 주장을 합니다. 독일의 나치즘도 사회적 다윈주의에 기반을 두죠. 인종적으로 게르만이 우월하니까 유대인, 흑인, 아시아인은 당연히 죽여도 돼 라는 사고가 생깁니다. 이게 생물학적 법칙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이 믿는 철학자들은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차별을 너무 당연시 생각합니다. 연대, 협동, 동정 따위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겁니다. 예. 실제로 1870년에 미국의 윌리엄 그레임 썸너라는 경제학자가 이 이론을 경제학에 도입을 해요. 그래서 썸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살아남아야 되느냐? 자본가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자니까요. 그리고 자본을 가진 것이 높은 지위와 우수함을 보증하니까요.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우월한 인종은 자본을 갖지 못한 열등한 인종, 노동자죠. 노동자를 당연히 지배하고 죽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이 모든 처참한 이론들이 다 적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다윈의 생물학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제학의 뿌리가 됐던 사회적 다윈이즘의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생물학적인 견해가 나옵니다. 이 견해의 대가가 프란스 드발이라는 학자입니다. 프란스 드발은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영장류 학자, 그러니까 원숭이 종류를 연구하는 학자로 꼽히는 석학이에요. 아, 영장류 학자라고 해서 학자들이 다 영장류지 뭐 파충류도 학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분 신분이 영장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예. 영장류를 연구를 한 세계적인 석학이죠. 예. 2007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2011년에는 디스커버리지에서 선정한 47인의 과학계의 가장 위대한 지성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예. 드발의 연구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적자 생존이 인류 진화의 법칙이고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려만 하는 존재라면 도도하게 수천만 년 동안 발전되고 유지됐던 동물들의 협동과 연대의 본성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연대와 협동이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같은 영장류뿐만 아니고요. 고양이, 늑대, 돌고래, 코끼리,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동물들에게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드발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류가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우리는 도덕이 인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과 공감은 수많은 포유류, 심지어 조류에서도 나타나는 매우 선천적인 동물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60년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이루어지는데요. 장치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원숭이가 줄을 싹 잡아당기면 먹이가 나와요. 이게 훈련이 되면 원숭이는 줄을 자꾸 잡아당기고 싶겠죠. 야, 요것만 당기면 먹이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옆방에 있는 동료 원숭이에게 고통을 동시에 가하는 겁니다. 이러면 처음에는 원숭이가 잘 모르죠. 내가 줄을 당기면 먹이가 나온다. 요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옆방의 동료가 뭔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내가 줄을 당길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줄을 당기면 나한테 먹이는 오는데 옆방 원숭이가 뭔가 굉장히 괴로워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 자, 이때 원숭이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옆방 원숭이가 아프든 말든 내 배부른 게 제일 중요하니까 줄을 계속 당기느냐? 안 당깁니다. 심지어 이 원숭이는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까지 가더라도 줄을 당기지 않고 굶으면서 버텨요. 이걸 프란스 드발은 공감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본능적으로 동료들의 고통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줄을 안 당김으로써 동료들을 보호하려고 하죠.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스 드발이 애틀란타 북동쪽에 있는 연구소에다가 커다란 야외 울타리를 치고요. 여기에서 침팬지를 길렀습니다. 그때 먹이를 주면 처음에는 서로 침팬지들끼리 막 먹이를 차지하려고 싸워요. 그러다가 한 20분쯤 지나면 집단의 모든 침팬지들이 조금씩 먹이를 나눠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먹이를 손에 못 넣은 침팬지는 동료의 앞에 가가지고 구걸을 한대요. 막 낑낑대고 소리를 지르고 대굴대굴 구르고 나 배고파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흥미로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먹이를 손에 쥐고 있던 동료가 이 땡깡을 부르고 대굴대굴 구르는 동료 침팬지를 한참을 보더니 손에 있는 먹이를 휙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드발의 표현에 따르면 얘따 먹어라 이런 표정으로 음식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숭이들도 동료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료들이 굶주리고 있으면 음식을 나눠준다는 결론을 여기서 도출을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동물 연구들이 있는데 침팬지들은 표범이 덤비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구합니다. 다람쥐는 소리로 다른 다람쥐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죠. 코끼리는 어떤 동료 코끼리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에 적자 생존이 인류의 법칙이고 본능이라면 동물들이 왜 다른 동물을 돕느냐는 거죠. 강하고 살아남고 멀쩡해 서 있고 먹이진 동물들은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드발은 동물들은 서로를 짓밟거나 자기 것만 챙겨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협동하고 공유하면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위로를 하거나 동정을 베푸거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상대방 처지와 관점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이 적절할지를 상당히 섬세하게 고민을 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걸 도덕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걸 도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덕 혹은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이건 동물의 매우 선천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원숭이가 저걸 윤리교과서에서 배웠겠습니까? 뭐 에듀윌의 인터넷 강의 보고 배웠겠습니까? 본능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도덕, 협동, 공감, 연대는 게다가 인간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수천만 년이라는 포유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포유류의 본능이라는 게 드발의 주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서 발견됩니다. 분명히 인류는 가장 발달한 포유류인데 이런 공감 능력도 가장 발달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자본주의가 이 협동과 연대, 공감의 본성을 뺏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드발의 책 중에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번역한 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역자 서문에 남겨요. 예. 이 역자 서문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감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한 공감과 도덕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향으로 우리 공감 능력이, 선천적인 능력이 끊임없이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최근에 해외 저널에서 나온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맥메스터 대학교 신경과학자 수쿠빈도 오비라는 사람의 연구인데요. 오비 교수는 뇌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뇌에 손상을 입는다고 해요. 그런데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느냐면 공감 능력을 자극하는 뇌의 신경회로가 심각하게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야, 이마에다가 E, 영어로 알파벳 E라는 글자를 써보라고 시켜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E를 이마에 쓰는데 남이 볼 수 있게 쓰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E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마에 거꾸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이 내 이마에 적힌 E를 제대로 볼 거잖아요. 좌우를 거꾸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권력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기에 자기 생각에 맞게 E가 바로 보이도록 이마에 써요. 분명히 지시가 남이 볼 수 있도록 E를 쓰라는 건데 권력자들은 거꾸로 자기가 보기에 바로 보이도록 적습니다. 반면에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남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E를 좌우를 바꿔서 적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요.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베이징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선수 펠프스를 수영장에 가서 응원을 하거든요. 이때 부시가 환한 표정으로 성조기를 두 손으로 번쩍 드는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구글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이 부시가 든 성조기가 좌우가 바뀐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시는 권력자죠.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는 자기 쪽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성적이 좌우가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부시의 시각에서 성조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부시가 든 성조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는 지 눈에는 좌우를 맞게 들었는데 앞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성조기 좌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비 교수의 실험입니다. 권력자들은 남의 시각을 신경을 안 써요. 지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비 교수가 왜 그런가 뇌 구조를 살펴봤더니 권력자들은 공감을 할 때 사용되는 뇌 신경 연결 통로가 굉장히 손상이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둔화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본주의 주류경제학, 사회적 다윈주의 같은 학문들은 적자만이 살아남는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경쟁사회가 우리의 본능이다,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조작을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권력을 쥔 사람들은 뇌 자체의 공감 능력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남의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회의 협동과 연대, 공감의 관점은 더 파괴되겠죠. 그러면 세상은 더 삭막해지죠. 더 삭막해진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역시 공감 능력이 더 나빠집니다. 이게 끊임없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권력자들의 공감 능력 상실과 함께 끊임없이 협동과 연대를 외면해 왔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프란츠 드발의 그 책 공감의 시대에 나온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천 교수의 서문, 공감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라는 글 중 일부를 읽고 몇 문장만 읽고요. 오늘 월요경제학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너무나 깊이 공감이 가는 역자 서문이었어요. 검찰과 법원은 지금도 여전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304명의 목숨을 안고 침몰하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 다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를 추궁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시간, 이 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내 아이가 죽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건만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참으로 다양한 동물들에서 공감 행동이 관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남의 마음을 읽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우리와 유전자의 99%가량을 공유하는 침팬지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우리와 진화적으로 그리 가깝지 않은 온갖 동물들에게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동물의 공감이 진화적으로 뿌리가 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공감 능력이 다양한 동물들에 존재하고 진화된 속성이라면 우리 종, 즉 호모사피엔스의 구성원에게는 보편적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넘치도록 우러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메말라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며 깨달았습니다. 공감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충분한 공감 능력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공감 능력은 우리 종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타고난 습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다독이며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벌써 10년 넘도록 얼쩡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예. 진짜 마음이 참 와닿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의 본성인 함께 공감하고 협동하고 연대하는 이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점차 자본주의라는 세상 아래에서 잃어가도록 강요받고 또 잃어가는 걸 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최재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타고난 습성이 무뎌지지 않도록요,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서로 다듬고 다독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다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프란츠 드발의 연구를 중심으로 인류에게 공감과 도덕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를 월요경제학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1990년대부터 이른바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닥칠 그 무렵부터 사회는 각기 개인에게 혼자 살아라, 너밖에 없다, 뭐 연대 협동, 그 언제적 얘기냐, 이런 식으로 또 내몰았던 인류를 분절화시켰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공감 능력이 많이 무뎌졌죠. 예.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도 잘 않고요. 네, 그렇죠. 일단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예. 네, 오늘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월요 경제학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코너에 낙태죄 폐지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에 23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했는데요. 먼저 논란이 뜨거운 낙태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9조 1항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데요. 청와대가 어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불법 시술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면 금지대, 전면 허용과 같은 대립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신 중절을 줄이려는 입법 목적과는 달리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조국 수석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5년 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낙태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당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헌재에서도 그것이 합헌이라고 예전에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낙태죄가 위헌으로 결정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이로써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현재 낙태죄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할 텐데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 13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디 계십니까? 엄마 집에, 어머니 집에 김장하러 왔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지리산입니까? 네, 아니, 이제 김장한 것 다 실어서 집에 가는 도중에 예. 녹음하려고 휴게소에 잠깐 차 세웠습니다. 그러셨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고향 풍경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쓸쓸하네요. 해마다 하는 김장인데 예. 늘 그래요. 이 맛있는 김치를 몇 년이나 더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누이들도 요리 솜씨가 좋아서 김치를 썩 맛있게 담그시는데 어머니가 총 감독을 안 하면은 이상하게 그 맛이 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일이 있어서 함께 김장을 못하고 짐을 실으러만 왔다가 코빼기만 비추고 가는 길인데 그래서 더 길이 어둡고 쓸쓸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너무 좀 축 처집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정말 초겨울 분위기도 그러하고요. 맞아요. 어머니가 더욱 건강하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빌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김수영 시집이 아니고 김수영 산문집을 소개해 드리면서 몇 구절 읽어볼까 합니다. 예. 제가 사람들 만날 때 김수영 산문을 아시느냐를 묻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면은 소주 한잔 하면서 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김수영 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이렇게 사고 모으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예. 저는 책을 잃어버리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오래전에 김수영 전집 초간본을 제가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초간본이요? 네, 그래서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거기에 온갖 메모들 다 해놓고 잠 못 자는 밤에 사연들 적어놓곤 했었는데 그 책이 사라지니까 왜 이렇게 서운하고 아쉬운지 김수영 전집을 새로 사고서도 초간본과 같은 버전으로 나온 건데도 영 정이 안 들고요. 손길이 잘 안 가요. 그럼에도 김수영 시집과 산문집이 없으면은 왠지 서가가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예. 김 PD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김수영 산문집 한 편씩 읽어보시죠. 예. 명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김수영 산문집을 고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혁명의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른바 적폐 세력들의 몸부림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9 1주년을 맞아서 김수영이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생각나서 다시 뒤져봤더니 역시나 우리 시대 맥락하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산문의 한 구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이 아직도 안심하긴 이르다. 4.19 1주년 이런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4.19 당시나 지금이나 우두머리에 앉아있는 놈들에 대한 증오심은 매일반이다. 다만 그 당시까지의 반역은 음성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까놓고 하게 되었다는 차가 있을 뿐인데 요나마의 변화도 장면 정권이 갖다 준 것은 물론 아닌데 장면들은 그러니까 장면과 그 패거리들이겠죠. 줄곧 저희들이 한 것처럼 생색을 내더니 요즘 와서는 방공법이니 보안법 보강이니 하고 배짱을 부릴 만큼 건방져졌다. 그러나 하여간 세상은 바뀌었다. 무엇이 바뀌어졌느냐 하면 나라와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힘이 정부에 있지 않고 민중에게 있다는 자각이 강해져가고 있고 이러한 감정이 의외로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4.19 당시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역사의 추진력의 선봉으로서 일반 지식인들이 상당한 역할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그러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다. 교육자, 문학, 예술인, 저널리스트들 중에서 과연 호강했던 치들은 고사하고라도 그래도 양식이 있다고 지목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국가의 운명에 냉담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여기서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장면과 그 패거리들이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김수영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하고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안심하고 있는 교육자나 지식인들,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비판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하네요. 김수영이 마포 쪽에서 양계장을 했다는 게 아주 유명한 일이거든요. 예. 자기 일화를 얘기하면서 글을 이어갑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지도층에 있는 부유한 자들이나 그들의 심부름을 하는 순경 나부랑이들의 골통 속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지.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 썩은 자들이여 함석헌 씨의 잡지의 글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는가 시험해 보아라. 그래도 가슴속에 뭉클해지는 것이 없거든 죽어버려라. 필자는 생업으로 양계를 하고 있는 지가 오래되는데 뉴캐슬 예방주사에 커미션을 내지 않고 맞춰보기는 이번 봄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달개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춰본 게 처음이란 얘기입니다. 여편네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더라. 백성들은 요만한 선정에도 이렇게 감사한다. 참으로 우리들은 너무나 선정에 굶주렸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에 굶주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모의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모의값은 나락골이 되어가는 형편을 재어보는 가장 정확한 나의 저울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같아서는 형편없이 불어나니 걱정이다. 또 이 모의값이 떨어지려면 미국에서 도입 농산물자가 들어와야 한다는데 언제까지 우리들은 미국 놈들의 턱 밑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 여하튼 이만한 불평이라도 아직까지는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니 다행이지만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도 안심하기는 빠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19 1주년을 맞이해서 생활의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김수영은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것, 아직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일주일 후 아니면 한 달 후에 우리의 4.19 혁명 정신이 혁명의 불길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김수영의 산문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죠. 바로 그 박정희 군합발의 혁명의 불길들이 짓밟혀버렸고 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독재가 이어졌다는 것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 김수영 산문에서는 그 명언들이 아주 많은데요. 뭐 예술가들에게, 자유인들에게 99%의 자유는 불안하다. 단 1%도 모자라서는 안 되는 100%의 자유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뛰어난 예술가들은 모든 시대의 불순한 세력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는 예술가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하면서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아주 멋진 산문이 있는데요. 이 멋진 산문에서 지식인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인들이나 작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뭐 돈놀이를 하지 않나, 김수영 말을 그대로 빌자면은 고급 술집에 모여서 대학 교수란 작자들이 놀아나질 않나,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인간은 신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다. 그러나 건강한 개인도 그렇고 건강한 사회도 그렇고 적어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몸부림은 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민감하고 세차고 진지하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 지식인이다. 진지하게라는 말은 가볍게 쓸 수 없는 말이다. 나의 연상에서는 진실한 침묵으로 통한다. 가장 진지한 시는 가장 큰 침묵으로 승화되는 시다. 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의 가장 진지한 시의 행위는 형무소에 갇혀있는 수인의 행동이 극치가 될 것이다. 아니면 폐인이나 광인, 아니면 바보, 이 글의 주문의 취지는 영웅대망론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문의 취지는 영웅대망론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영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인들은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몸서리치면서 반성해야 되고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이었다는 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혁명 이후의 시점에서 과거에 대해서 깊은, 아주 뼈아픈 성찰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게
김수영의 진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촛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보아건대 이전 시대에 큰 소리 치면서 누릴 것 다 누렸던 자들에게서 어떤 성찰의 눈빛은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갖 변명투성이고 온갖 악다구니 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식인들은 또 우리 저널리스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김수영의 산문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제발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의 산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일상을 또 처한 환경을 돌아봐야 한다. 이 말씀 깊이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김수영 산문 좋죠?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은 다른 산문들에서도 정말 스스로를 북돋우면서 또 남들에게 아주 뼈아픈 말들을 많이 내뱉습니다. 요즘 느끼는 일이라는 산문이 있는데요. 딱 요 구절이 눈에 띄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또 문학하는 사람들이 술을 잘 안 먹는다는 게 한스럽다는 겁니다. 혁명을 하려면은 모름지기 술을 마시고 세상에 좀 저항할 줄도 알고 그래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 구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 PD는 술을 안 좋아하시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혁명 후에 우리 사회에 문학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술을 훨씬 안 먹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그 이상의 혹은 그와 동등한 좋은 일을 한다면 별일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술을 안 마신다면 큰일입니다. 밀턴은 서사시를 쓰려면 술 대신에 물을 마시라고 했지만 서사시를 못 쓰는 나로서는 술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술을 마신다는 것은 사랑을 마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였습니다. 누가 무엇라고 해도 또 혁명의 시대일수록 나는 문학하는 젊은이들이 술을 더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뒷골목의 구질구레한 목노집에서 값싼 술을 마시면서 문학과 세상을 논하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 결코 건전한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건 우리 김 PD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아, 정말 뭐 시대가 지나도 김수영의 그런 메시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퇴색됐거나 혹은 낡은 시대의 논리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 어떻게 하면 그런 생동감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기가 살았던 시대와 치열하게 대결했기 때문이겠죠. 또는 자신의 삶하고도 그에 못지않게 다른 세상이나 다른 사람과 대결하는 것 못지않게 세차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느 구절을 읽어도 5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주 아프게 아주 생동감 있게 와닿습니다. 우리 추운 겨울 김수영 전집 중에 산문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김수영의 그림자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님 귀국하셨습니까? 네, 귀국 잘했습니다. 정상근무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수고롭게도 보고서를 또 작성하셔야겠네요. 예, 써야죠. 갔다 와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고요. 가서 또 많이 들은 것들도 있고 또 의원님이 직접 사람들 만나서 대담했던 내용들 이런 것도 다 정리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들은 뭐 대충 남의 거 뺏겨서 만들더만 여긴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작의 고통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전 말로 이제 우라카이라 그러는데 표지만 갈아 끼웠다가는 뼈도 못 추리게 되겠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말고도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재밌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예산안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결 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꼭 지켰으면 하는 예산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절대 안 된다, 뭐 삭감하겠다라고 의견내서 갑론을박을 하는 중인데요. 국회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300명이 각각의 다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좀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 날짜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2일이면 본회의 통과를 무조건 시켜야 돼서 예전에는 그 회계연도 넘기고 뭐 12월 30일까지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버릇을 좀 고쳤죠. 그래서 정시에 통과는 되고 있습니다만 정시에 통과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심사가 안 되는 문제도 또 생기고 여러 가지 좀 개선점이 보이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기국회에서 빠져서 뭐 장외투쟁을 할 것처럼도 뉘앙스를 풍기고 있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예산은 항상 동전의 양면인데요. 협상의 대상이 있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관심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뭐 지역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에서 필요한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본인들과 색깔이 맞는 예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다 무작정 내깔겨 뒀다가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정부 원안이 되더라도 사실 뭐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100% 옳은 예산이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시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깎고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사업 성과와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이런 예산 부족하니 좀 더 채워줘야 되고 이런 예산 너무 많았으니 깎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 반영된 게 없어지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정부 안대로 통과가 되면 여당은 뭐 최소한 80점 받을 수 있는 거고 야당은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안대로 통과되는 일을 막으려면 협상 테이블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산이 깎고 싶은 거고 이제 깎는 건 주로 뭐냐 하면 대통령의 국정과제. 자유한국당의 지금 뭐 지상 최대 목표는 문재인 정부가 인기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데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의 예산을 깎는 것,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목표고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막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뭐 철밥통 월급이 어쩌죠 얘기하는데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소방관이라든지 국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 등 없으면 국민들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을 법정 인원을 충당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법정 인원도 충당이 되지 않은 채 진행을 해서 뭐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서울 시내에서 심장마비에 걸리면 응급자가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라고 하는데 경상북도는 30분에서 1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법정 필요한 인원들을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지역이 넓기도 하고. 예. 그러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경상북도에는 더 많은 소방공무원들을 고용하고 그분들이 24시간 잘 지역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놔야 하거든요. 당장은 쓸모없는 예산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 살든 똑같이 그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증액을 공무원 증액이라고 반대하는 거 이건 사실은 그냥 삿발 싸움이죠. 일자리 예산을 깎으면 우리한테 뭘 하나 더 주겠지라는 이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예산의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된 예산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깎아서 본인들한테 덕이 될까요? 아무래도 괜한 논란만 부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난번 8월에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본 예산 대비 7.1% 증액을 하고 SOC 예산 20% 감소를 시켰어요. SOC 예산은 지역에 있는 토호들, 뭐 건축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져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이제 뭐 다리를 논다든지 길을 새로 깐다든지 이런 예산들이라 이런 것들을 필요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건설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건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지역에서 본인과 잘 어울려 있는 평소에 호흡이 잘 맞는 건축업자들과 SOC 사업 이쪽에다 비중을 두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예산안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부는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말씀드린 대로 12월 2일에 그냥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 협조를 어떻게 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과반을 확보해야 하긴 하니까요. 예. 그렇게 설득해서 지나갈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쉽게 장애를 뛰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SOC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활을 걸었을 텐데 자기들 뜻에 맞게 측정을 하려면은 정부와의 협조가 절실한데 정부 여당과 이렇게 각을 세워서 좋겠습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9년 동안 해왔던 영남편 중에 그런 예산 기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예, 야당 노릇이 쉽지 않아서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SOC 예산이 줄은 것은 사업 자체를 폐기한 게 아니고요. 공사 기한을 늘린 겁니다. 3년 안에 하기로 한 것을 4년으로 미룬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좀 배분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사는 계속 될 것이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어깃장을 놓기 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협의에 응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 갖고 시비 걸고 딴죽 거는 거는 뭐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봐야 되겠군요. 예, 협상 전략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드리자면 예결특위를 지금 11월에 한정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각 상임위의 예산 소위를 열어서 그 예산 소위에서 각 부처의 예산을 심사를 하고 그것을 한 2, 3주 정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예산을 50명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뭐 3주에서 한 달 정도 논의해갖고 12월 2일에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 예산을 좀 크게 보면 부처에서는 3월까지 기본 예산을 짜고 그것을 기재부로 다 취합한 다음에 3, 4월에 이제 기재부에서 이것들을 전체 큰 예산을 다시 배분을 잘해서 5월에 이제 청와대랑 합동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짜겠다는 기본 방침을 발표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부처들이 다시 예산을 짠 다음에 9월, 10월 중에 국회로 넘기면 10월에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권까지 넘어가 있는데 저희는 예산 편성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사실 만들고 있는 3월부터 좀 같이 지속적으로 행정부와 상의를 한 것이 좋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 과정을 생략하고 11월 한 달에 몰아서 하려니까 지금 싸움 자체는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행정부가 예산을 짜는 것을 국회가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넘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미 더불어민주당 많은 의원님들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예결특위만큼은 좀 상임위로 다시 바꿔서 처음부터 3월에 예산 짤 때부터 깊숙이 개입하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정부 부처에 전달되고 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본 정부의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가는 가운데서 예산안이 짜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쪽지 예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또 활개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표현도 굉장히 좀 거칠고 하지만 정부가 혹은 행정부가 본인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 빼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입법부에서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또 있고 네. 근데 이제 쪽지 예산이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실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 이름을 빼고 이렇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통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제했거나 실수로 뺐거나 아니면 행정부 내에서 논의가 잘 되지 않아서 좀 더 보강해야 될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쪽지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심을 갖고 들어오는 쪽지 예산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잡는 사람들을 잡아내야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증액을 하기 원하는지를 전부 다 문서에 남고 이것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토당토하는 쪽지 예산 넣는 것들은 저희는 뭐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1당 그러니까 여당이 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그런 식의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 파행적인 쪽지 예산 이런 것들은 좀 근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면서 더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른바 SOC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이 국회의원의 실력으로 등치되던 시대. 그러니까 SOC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 국회의원은 실력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예, 모 대통령 있을 때 그 형 동네인 피모 동네에는 뭐 1조 예산이 몰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이것이 왜곡되어 있죠. SOC 예산이 정말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마음대로 혹은 대통령의 마음대로 예산이 옮겨갔던 시절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일들은 뭐 당연히 지양되어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의 SOC는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일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기본 원칙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토목을 남발해서 돈을 돌리겠다는 생각은 좀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예산 정기국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장인데 이 장에서 달라진 정치의 면모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예전에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는 형님 예산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친박 예산 이게 아주 도드라졌는데 이번 예산은 일자리 예산으로 이제 정부 여당이 그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대로 작년은 사실 저희가 찾으면서 깜짝 놀랐던 건데 문체부는 차은택 예산, 최순실 예산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고 다행히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들춰냈고 뭐 1,700억 넘게 삭감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행정부에 그냥 놔두면 몇 천억이나 되는 예산이 아무런 계획 없이 혹은 뭐 한두 사람의 입김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논다고 자꾸 욕하시는 것들 제가 뭐 열심히 들어야 하지만 300명이 400조의 예산을 감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아서 예.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의 힘을 강화하면 안 되고 비서진을 보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뭐 일 열심히 안 하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항상 부끄러운 마음으로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300명의 국회의원을 굴린 데 들어간 돈 3천억이고요. 400조 예산 중에 1%만 잘못된 걸 찾아내도 4조를 저희가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예. 지난번에 이제 문체부에서 찾아냈던 차은택 예산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균형 그런 속에서 예산이 짜지는 것들을 잘 될 수 있도록 입법부가 예산 편성 및 감사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좀 국민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건 반대하고 도로나 건물한테 무슨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다가 돈을 쓰자고 하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태. 예, 좀 사람들이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유권자인 사람들이.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잘 보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 포렌메디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89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의 자살을 재조명했습니다. 고 정치호 변호사는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죠. 정치호 변호사가 자살하기 전 가장 오랜 시간 통화를 했던 인물은 정치호 변호사가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자살한 변창훈 검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호 변호사가 타살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정치호 변호사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2112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61%, 3명 가운데 2명은 정치호 변호사가 피살당했고 자살로 가장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8%의 시민들은 누군가, 즉 타인의 압력에 못 이겨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자의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의견은 1%에 불과했네요. 트위터에 많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신훈님, 국정원의 패턴과 너무 비슷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후 심증을 굳혔습니다. 바닷속 칡뿌리님, 개혁 대상들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미리미즈님, 박근혜 정부 부역자들이 여전히 세월호 수습 작업을 해왔네요. 인류의 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라고 하셨고, 스프링 66님,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철학이 사람 구하기라니 몬드라곤의 문어발 경영은 아주 좋은 경영이군요.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무대포 3.1님,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것은 촛불의 힘입니다.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